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22회입니다. 며칠 전에 제 방송에서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제 이버맥틴이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또 상당히 의외였다, 엉뚱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치료제인 바리시티닙이 또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에 대해서 며칠 전에 나온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킨, 이버맥틴, 렘데시비르, 에이즈 치료제, 바리스티닙 등이 모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 약물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약물의 개개인의 특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2월에 란세트에 나온 논문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될 때 ACE2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약물 바리시티닙이 이 세포의 수용체를 조절을 해서 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야노스 키나제라는 주로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또 다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활성을 조절해서 결국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 바리시티닙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해보자. 이런 이제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래 항암제를 주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항암제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데 바로 쓰기는 어렵지만 이 바리시티닙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또 굉장히 또 투여량이 적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일반적인 항암제와 달리 이런 GAK나 야노스 키나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좀 더 부작용이 적어서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폐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 논문에서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같은 저널 랜싯에 이제 밀라노 과학자들이 어떤 이제 코멘트형의 이제 편지를 이 논문에 대해서 보냅니다. 과연 이게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문에 이제 조금 우려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첫 시장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같은 류마티스의 학자로서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에서 이 바리시티닙, 그러니까 이분들이 밀라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코로나의 아주 창궐 지역이었죠. 이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논문을 읽으니까 매우 감격적이다. 그리고 이런 야누스 키나제를 저해해서 인터페론을 상승시켜서 바이러스를 죽이고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에는 아주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바리시티닙의 메커니즘과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에서 아주 extreme caution,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제 우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저도 논문을 내고 이렇게 논문을 심사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이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나와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러자 이제 바로 이제 영국에 계시는 저스틴 스테빙 박사께서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서 리플라이로 보내는데 이제 정상이 경미한 초기 환자에게는 사실 이 약의 처방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나 입원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에게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7일 만에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즉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이토카인 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류마티즘 환자에게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과다 면역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약을 써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바리시티닙이 사용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또 의견을 또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태리에서는 이 류마티즘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즘 환자에게는 특히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제시하는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지 마라. 그리고 공중장소를 피해라. 일반인과 똑같죠. 그리고 또 클로로킨이나 혹은 이런 그 우리가 19회, 12, 20회에서 다루었던 이런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그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바리스티닙과 같은 만성 면역 억제 항체가 항체가 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또 과다한 이 면역 반응, 즉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궁금하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 개인과 개인의 접촉으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좀 접촉하지 마라. 그런 이 대처법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면역 억제 항체들은 이런 그 사스에도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바리시티닙, 아주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19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역시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해답은 그러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특징은 뭘까? 즉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의 특징은 혈액 특징은 뭘까를 알아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서울대 내과팀과 같이 이 류마티스 환자와 루푸스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환자들로부터 들은 많은 이야기는 엄청나게 이게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먼저 이 루푸스 환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루푸스 환자의 특징은 HDL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반이 안 되죠. 대조군에 비해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환자도 역시 HDL 콜레스테롤이 대조군이 57일 때 류마티스는 22밖에 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이 47일 때 여자는 25밖에 안 됩니다. 모두 다 HDL 콜레스테롤의 양이 절반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HDL이 굉장히 낮아서 이 면역 활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과도한 면역이 자꾸 생기는 거죠. 면역 조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나온 이임상 연구에서 이 바리시티닙은 이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그 농도 오전적으로 이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가장 높은 농도에서 이렇게 2주 만에 HDL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니까 이제 그 면역 활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면역이 이제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관절염의 정도, 염증의 정도를 우리가 DAS라고 부릅니다. Disease Activity Score죠. 관절염이 얼마나 아픈가를 이 숫자로 나타내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 28개의 관절에다가 아픈 정도를 표시한 건데요. HDL은 HDL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HDL이 올라갈수록 이 고통과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이 바리스티닙이 HDL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역염증 질환을 차단할 수 있고 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19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20회부터 3회 동안 다룬 이 코로나19의 치료제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모두 다 HDL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염증이 억제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 약물들이 말라리아 치료제, 구충제, 에이즈, 에볼라 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모두 다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HDL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물들은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달입니다. 달을 봐야죠. 달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HDL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이 개개의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다 HDL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라도 어떤 기능성 식품이든 음식이든 운동이든 HDL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훨씬 더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만 이 1차 감염자 중국에서 1차 감염자가 9일째까지 HDL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왜? 이제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니까요. HDL이 부족해서 감소했겠죠. 그러나 이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면 HDL이 다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HDL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를 포함한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이 HDL은 이런 감염병에 억제 능력이 있고 폐혈증에 억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버맥틴 같은 구충제가 HDL을 증가시켰고 바이러스를 억제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약물이든 HDL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책에서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 질병은 계속 더 올 겁니다. 더 자주 올지도 모릅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왜냐하면 변종은 계속 생기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그 바이러스에 맞는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개발 못합니다. 이미 개발했을 때는 늦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본질상 그 특정 바이러스만을 없앤다. 이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제시된 코로나19 치료제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우리 혈액에 있는 HDL의 콜레스테롤을 올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도 억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류마티스 염증도 억제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HDL을 올려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